자, 우리 지난주에 사회문화 첫 시간 했었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차이점, 특징, 이게 바로 1번 문제라고 얘기했지? 1번 문제.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얘기했었고요. 자, 오늘은 2번 문제입니다. 사회문화 2번 문제, 수능이 2번 문제고요. 얘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사회문화라는 이 수능 특강 전체를 관통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관점이에요. 그럼 이 관점 앞에다가 무엇을 붙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져요. 한 3문제 나와요. 20문제 중에 3문제 나와요. 어마어마한 거지. 퍼센테이지가. 그치, 얘들아. 이 한 권에서. 어떤 면은 아예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있잖아. 근데 얘는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뭐가? 관점이.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일타를 바라보는 관점, 땡땡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면 앞에 뭘 붙이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다 오늘?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관점이라는 게 그냥 여기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점이라고 말할 때 그 관점은 뭐냐?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죠.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자, 내가 식당에 갔어? 근데 옆자리에서 아이들이 막 즐겁게 떠들며 뛰어다녀. 근데 그게 나는 되게 좋아. 먼저 지금까지 나 혼자 있다가 막 이렇게 아이들 떠드는 소리를 보니까 그 평상시에 아이들은 원래 아이들은 어디 가나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다. 그 아이는 아픈 아이다. 그렇죠. 가만히 있는 아이는 아픈 아이예요. 병든 아이거나. 아이들은 원래 시끄럽습니다.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사람 사는 거 갖고 좋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뭐야 애를 왜 데리고 왔어. 애 있는 사람은 집에서나 밥을 먹지 노키즈 존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점이 틀린 거야. 근데 그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이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 관점을 배울 거죠. 관점은 크게 2개로 나누고요. 다시 또 세분화 시킬 겁니다. 크게 2개로 나눈다는 건 전체를 바라보는 것과 부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체. 자, 여러분이 지금 헬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헬기 안에 있습니다. 헬기를 타고 저 위에 남태평양의 바다 위를 나르고 있어요. 어떤 친구가 얘기해요. 선생님, 헬기는 무서워요. 남태평양을 나를 정도면 좀 안전한 비행기를 주세요. 자, 가까운 데를 날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저기 아래를 내려다 봤더니 섬이 보여. 그것도 산호초로 이루어진 아주 멋진 섬이 보여. 섬 전체가 한눈에 보이지? 그랬더니 그 섬이 하트 모양이야. 와, 이쁘다. 그건 거시적 관점이야. 섬 전체를 봤죠, 우리는. 섬 전체를 위에서 봤기 때문에 섬 전체가 무슨 모양인지 알 수 있어요. 하트 모양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여러분이 그 하트 모양의 섬에 착륙했어요. 내렸어. 그래서 위에서 상공에서 바라볼 땐 전체적인 모습이 하트였지만 내가 그 섬에 착륙했으면 그 섬의 모양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냥 뭐만 보여?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있는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꼼꼼하게 살펴. 그게 미시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본다. 숲 전체를 보는 걸 우리는 한눈에 보는 걸 뭐라고 한다고? 거시적 관점. 숲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 부분들을 바라본다가 무슨 관점? 미시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관점은 크게 2개가 있어요. 우리 책에 나와 있죠?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입니다. 그러면 그걸 섬이나 숲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배우는 이 사회라는 것으로 가져와 봅시다. 그러면 거시적 관점은 뭘 보는 겁니까? 사회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한국 사회 전체를 보는 겁니다. 미국 사회 전체를 보는 게 거시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한국 사회 안으로 걸어 들어와서 개개인을 본다든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뜯어보는 게 뭐겠어요? 미시적 관점이 되겠죠. 선생님 3번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이해 안 가는 거 없죠? 그러면 용어를 기억하세요. 전체를 보는 건 거시적 관점. 세부사항 하나하나, 사람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뜯어보는 건 미시적 관점이다. 그래서 우리 본문 들어가죠. 거시적 관점.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할 때 좋습니다. 뭘 보는 거야? 사회 전체, 사회 구조, 사회 제도라고 말했어. 그러면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 등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개개인의 행위를 뭐한댔어? 초월한다 그랬지. 즉 개개인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야. 개개인들로 구성된 전체를 보겠다는 얘기야. 개개인의 행위를 초월한 어디에 초점을 맞춘데 개인이 아니라 어디? 사회.
출처예요, 여기. 사회 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드디어. 선생님, 제가 뭘 싫어해? 너네 이런 말 싫어하잖아. 구조, 체계. 이런 말 싫어하지. 근데 구조와 체계를 좀 쉬운 영어로 번역을 하면 시스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사회 시스템. 선생님이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야, 요즘 2000년대, 2020년대 한국 사회의 구조를 보면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아니면 202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의 시스템을 보면 비슷한 표현입니다. 2020년대 한국 사회의 체제를 보면 이렇게 거의 같은 말로 혼용돼서 번역하고 씁니다. 이렇게 거시적 관점은 사회체계 초점을 맞추는 관점으로, 자, 다시 거시적 관점 안에 뭐와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별표해야죠. 우리가 그냥 지긋지긋하게 볼 겁니다. 바로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억할 건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모두 뭐다? 거시적 관점. 둘 다 사회 시스템을 보는 겁니다. 구조를 보는 거예요.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게 기능론과 갈등론. 선생님 뒤에 오는 말은 뺄게요.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뺀다 그냥. 왜? 그냥 관점이야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기능론과 갈등론은. 자, 다음. 아까 숲으로 걸어 들어가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게 미시적 관점이랬잖아요. 자, 미시적 관점은 얘기하죠.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할 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또는 개인과 개인 간의 작용이지. 상호작용이라는 거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타인과 상대방과 주고받는 게 상호작용이잖아. 이렇게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이 그거나 개개인의 뭐 주관적이죠. 한 명 한 명은 다 주관적이잖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전체 뭉뚱그려져 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나 개개인의 주관적인 세계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으로 뭐가 있답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다. 사실 사회문화 교과서가 많이 바뀐 겁니다. 9차 뭐 개정을 하면서 그전에는 미시적 관점, 선생님 미시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하나밖에 없나? 여러 개였어요. 근데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에는 3개밖에 안 나와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너무 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생님은 여러분들 선배들과 함께 이렇게 줄여서 불렀습니다. SS. 상징적 상호작용, SS. 앞글자 따서 SS.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SS 이렇게 말합니다. 기능 갈등, SS.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왜? 얘는 한 1000만 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말했지? 이 과목이 끝날 때까지 뭐가 나온다고. 모든 단원에서 관점이 나와요. 알겠어요? 내용은 쉬운데 문제는 쉽지 않아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사회문화가 이렇게 내용을 배울 때는 그렇게 뭐 외울 것도 없고 뭐 이해 안 가는 것도 없는데 이게 실전에 가면 어려워지겠지? 하지만 여러분이 세계지리보다는 외울 게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성원의 행위가 그들이 속한 사회 구조적 특성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자, 첫 번째 문장 하나 뜯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은 뭐야? 개인이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여기 나오잖아. 사회 구성원이 누군데? 개인이잖아. 개인들의 행위가 뭐에? 자기가 속한, 그 개인들이 속한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야. 입장 바꿔보세요. 여러분과 선생님은 세대가 틀리지만 공통점이 뭡니까?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 한국 사회에서 성장했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구정설을 쉽니다. 신정은 명절이라는 생각이 없잖아요. 1월 1일은. 그쵸? 우리한테 설날은 음력설이죠. 그리고 음력설이 되면 아무리 이제 물론 이제 부모님이 없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족이 있다면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찾아뵙죠. 그리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떡국을 먹어요. 그게 구조화된 행동이잖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라는 전통이 영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 얘기야. 첫 번째 문장. 다음.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할 때 분석의 대상으로서 사회구조나 사회제도 등 사회체계에 관심을 둔다. 즉 거시적 관점은 개인의 행동보다는 그 사회의 구조,
체제, 제도 등의 포인트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이혼이라는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하면서 자, 이혼은 당연히 자연현상 아니죠.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니. 자,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하면서 이혼한 그 사람의 심리의 포인트를 맞추면 이건 미적 관점이에요. 근데 이혼을 하게 된 게, 자, 이 사람들이 이 부부가 왜 이혼을 했지라고 하면서 그들의 개인적인 성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가족제도, 그 나라의 혼인제도, 제도란 말 자체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건 뭐야? 것이지, 제도인데. 혼인제도, 가족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아니면 그 사회가 현재 지금 어려워. 경기 침체는 개인의 문제, 전체 사회의 특징이잖아요. 경기 침체라는 상황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지 등과 같이 접근하는 것. 여기까지가 뭐야? 거시적 관점에 대한 설명인 거죠. 아, 거시적 관점은 어떤 사회문화 현상에 접근할 때 크게 접근하는구나. 이혼이 개인의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회 제도나 사회 시스템이나 그 시기에 어떤 경기 침체라는 것들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반면 미적 관점은 인간 개개인이 자율성을 갖고 사회문화 현상을 구성해. 봐봐요. 완전 다르죠. 거시적 관점은 아까 뭐랬니?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지만 여기서 개인은 아니야. 개인 자신이 자율성을 갖고 사회문화 현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사회문화 현상을 만들어가는 주체라고 보는, 개인을 엄청 강조하죠.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할 때 분석의 대상으로 시스템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대요? 구성원 개인 간의 상호작용, 아니면 개인의 주관적 세계. 즉 이혼이라는 사회문화 현상을 볼 때 어떻게 접근합니까? 이혼한 그 사람들이 부부간에 대화를 잘 했는지, 상호작용이죠.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부족하진 않았는지, 의사소통이 원활했는지, 아니면 부부들끼리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지. 즉 뭐에 근접을 하는 겁니까? 부부간의 대화, 그들 간의 상호작용, 그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게 미시적 관점입니다.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냥 한글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수준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비문학을 하더라도 가장 쉬운 걸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디테일하게 거시적 관점, 여러분이 항상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특징은 너무 디테일에만 집중해서 크게 안 봐요. 여러분은 거시적으로 안 봅니다. 항상 미적으로 보지. 어떤 친구가 학교를 자퇴했대. 물어봤어. 걔 왜 자퇴했니? 관심이 없죠, 일단. 아니면 걔가 성격이 좀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라든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건 미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선생님, 한국사회 교육이, 고등학교 교육이 자퇴를 불러요. 이렇게 한국사회 교육 시스템으로 접근하면 커시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데 여러분은 크게 안 봅니다. 항상. 왜? 내가 그 얘기 왜 합니까? 기능론 갈등론을 배우고 한참 지나잖아요. 우리 애들이 기능론 갈등론 잘 알아요. 잘 알아. 근데 이게 뭔지는 몰라. 뭐야? 거시적 관점이야. 제발. 기능론과 갈등론은 가기 전에 두 개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거시적 관점이야. 사회 구조와 제도와 규범과 시스템을 보는 거죠. 근데 상반됩니다. 상반된 관점이에요.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은 정말 상반된 관점입니다. 선생님은 먼저 나와 있는 순서대로 기능론적 관점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기능론이라는 이론을 전개하기 전에 기능론은 전제 조건으로 사회가 이렇다라고 얘네가 전제하는 거야. 얘들아, 이런 거 있지.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야, 우리, 게임을 하자. 근데, 게임을 하기 전에 5명의 친구들이 있어? 우리 5명이 다 똑같은 수준의 지능과 똑같은 수준의 말하기를 할 줄 안다고 전제하자. 똑같지 않죠, 당연히 5명이. 친구들이. 다 다르잖아. IQ도 다르고, 이해 수준도. 하지만 그냥 뭐 하는 거야, 게임을 할 때는. 이 정도 게임은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이 우리 다 같다고 전제하자. 이렇게 어떤 이론을 전개할 때는요, 항상 전제를 둡니다. 알겠어요? 다 같다고 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기능론이라는 이론을 전개하기 전에 기능론자라는 이 학자들은 이 사회를 어떻게 전제했냐면 이렇게 봤어요. 야, 인간이 만든 사회는 그냥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 라고 전제한 겁니다. 발표하세요. 그게 사회 유기체 세열입니다. 유기체의 뜻은 뭡니까? 생명체란 뜻이야. 유기체는
살아있는 생명체란 뜻이야. 그러니까 기능론자들은 사회를 뭘로 본 거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본 거야. 사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제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생명체,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떠올리세요. 사회를 여러분, 우리 같은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봐봐요. 우리는 우리의 눈, 귀, 코, 장기, 손가락, 손톱, 머리칼 다 중요하죠. 그런데 자, 여러분한테 아주 무도한 자가 나타나서 야, 너 눈깔 하나랑 너의 심장이랑 둘 중에 하나를 빼야 돼. 뭘 뺄래? 그랬어요. 선생님 다 중요해. 다 중요하죠. 눈도 중요하죠, 당연히. 하지만 심장이라잖아.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빼야 돼. 그럼 여러분 뭘 빼겠습니까? 심장 뺄래요? 눈 뺄래요? 눈 뺄 거지. 자, 이번엔 역시 무도한 자가 나타나서 너의 손가락 하나와 다리 한 짝을 잘라야 돼. 뭘 내놓을래? 둘 다 중요하죠. 손가락도 중요하고 다리도 중요하고. 하지만 뭘 내놓겠습니까? 애기 손가락을 내놓겠지. 이게 기능론자들이 전제하는 사회야. 즉 사회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라면 선생님 너무 비하기 심해요. 어떻게 건너뛰죠? 따라오세요. 사회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덜 중요한 부분과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알과 심장처럼.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 선택지를 줬어. 너 네 신체 중에 하나를 뽑아낼래? 아니면 그대로 온전하게 유지할래?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냥 온전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좋겠지. 그럼요. 눈은 하나보다 2개가 좋아요. 손가락 9개보다 10개가 좋죠. 다리 하나보다 2짝이 좋습니다. 심장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요. 즉 우리 신체는 다 중요해요. 손톱도 소홀하지 않죠. 손톱이 있어야 돼. 손이 이렇게 안전하게. 손톱 깨져서 여기에 손톱 하나 빠진 거 생각해보세요. 죽지 않지만 너무 아프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유기체설은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이게 기능론자들이 전제하는 사회 유기체설이야. 머릿속에 갖고 있어. 내가 말한 거 2개. 알겠니? 머리카락 다 중요해. 선생님 머리카락 하나 정도는 없어도 되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머리카락이 하나하나 빠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고민되죠. 탈모가 오나 이렇게. 그지? 귀는 왜? 한쪽 잘라도 되겠어? 아니잖아. 양쪽 다 있어야 중요하잖아. 발가락도 중요하고 발톱도 중요해요. 하지만 내 발톱과 내 손가락 하나를 내놓으라면 나는 발톱을 뽑겠죠. 손가락 하나보다는. 이렇게 뭐가 있다?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다. 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기능론자들이 전제한 사회 유기체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 유기체처럼 사회는 유기체, 생명체처럼 방금 말했어? 손톱이나 눈알이나 심장같이 다양한 부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막 목이 쉬고 있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라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야. 상호 의존에다가 써주세요.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서로 뭐하는 관계야? 필요한 관계야.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없으면 불편하고 삐걱거리고 어떠한 중요한 기관이 없으면 사라져요. 심장 같은 게 멈추면 심폐사가 되겠죠. 심장과 폐가 멈추면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잖아요. 그쵸?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건 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란 뜻입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루며 자 하나의 생명체, 하나의 시스템, 그러니까 유기체잖아. 여기서 하나의 체계라는 게 뭔데? 생명체,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게 기능론을 전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사회 유기체설. 기억하고 이 정도는 암기해주세요. 뭐 암기하기 너무 없죠. 기능론은 뭐다? 사회 유기체설을 전제로 한다. 자, 그럼 계속 가보죠, 이제. 이 전제 조건을 달고,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 주장의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 자, 우리 몸에 있는 눈과 귀가 싸우면, 어느 날 내가 잠자고 있는데, 나의 오른쪽 눈과 왼쪽 귀가 싸우는 거지. 야, 내가 더 중요해. 아니, 네가 더 중요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멈춰. 근데 선생님 다음날 눈을 떴어. 눈이 안 떠져. 그리고 되게 흐릿해. 싸워서 그래요. 안 좋죠?
그럼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내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선생님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신체의 부분들이 다 자기, 어느 날 눈이, 야, 나 보는 거 너무 귀찮아. 나 이제 안 볼래. 나 들을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이가 없겠지. 눈이 안 보겠대. 파업을 선언하면 선생님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즉, 기능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야? 필요한 존재고 서로 의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말하잖아. 사회는 본질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는 얘기는 우리 몸의 일부가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능론은 정말 싫어합니다. 뭘 싫어하겠니? 딴 생각하는 거. 딴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병에 걸린다는 뜻이야. 눈이 어느 날 자기는 보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파업하는 거랑 똑같아요. 귀가 어느 날 난 듣지 않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능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바로 뭐야? 변화를 추구하는 거야. 눈이 변화를 추구해. 나 안 볼래. 이건 뭐야? 문제 생기는 거야. 폐가 어느 순간 나 기능 안 할래. 암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기능론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건 있는 그대로, 맡은 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데? 조화와 균형이지.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하잖아. 잘 돌아가잖아. 내가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게 뭐야? 건강하니까. 그럼 어느 날 눈이 안 떠져. 눈을 떴는데 안 보여. 병에 걸린 거죠. 오케이? 물론 이들도 인정해요.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어. 이게 뭔데? 써요. 병에 걸린 거야. EX 감기. 감기에 걸려. 그럼 어떠니? 불안정한 상태가 되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감기에 걸려서 그렇잖아요. 하지만 영원히 갑니까? 아니지. 약 먹고 쉬고 하면 어떻게 돼? 아니 우리가 약을 안 먹어도 얘들아 요즘 이런 말이 있어. 감기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면 일주일 만에 낫고요. 병원에 안 가면 2주일 만에 나아요. 병원에 안 가도 나아요. 언젠가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고통스럽고. 즉 뭐합니까? 생명체는 스스로 다시 뭐야? 병 걸린 상태에서 아까 원래 상태가 뭐랬니? 여기 봐. 조화와 균형이 원래 상태야. 병에 걸린 상태가 아니라 이게 원래 상태라고. 근데 불안정한 상태는 예외적인 상황이야. 병에 걸린 상황이야. 근데 두면 스스로 다시 언제로 돌아갑니까? 원래 상태. 조화와 균형 상태로 회복할 수 있어요. 왜? 사회는 뭐와 같으니까. 생명체. 우리 상처가 나면 아물지요. 새살이 돋아나지요. 스스로 복구되잖아. 얘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사회를 뭐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유기체, 생명체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살짝 느낌이 와야 돼요. 아, 기능론자들은 진짜 변화를 싫어하는구나. 조선시대 때 노비들이 어느 날 양반들한테 왜 너희만 나라를 다스려? 우리도 노비 안 할래. 우리도 양반과 똑같이 나라를 통치할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능론자들한테는. 그건 뭔데? 마치 눈이 보지 않겠다고 파업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느낌 와요? 기능론? 지킬 보, 지킬 수. 얘네들은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현 상태가 가장 좋아요. 새로운 변화 말고 현 상태, 그게 조화와 균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보수적 관점이다라고 나옵니다. 보자는 뭘 했어? 지킬 보자에 지킬 숫자를 씁니다. 지키고 지키는 거야. 뭐를? 현 상태, 현 질서.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회 변화. 얘네 변화를 부정적으로 본다니까요. 변화는 곧 병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한테. 진짜 기능론자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뭔데? 조화와 균형, 질서, 이런 단어들 진짜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오죠. 존속, 유지야. 존속이라는 거 유지돼야 돼. 질서 뭐야? 유지돼야 돼. 알겠니? 사회는 그럼 자 이제 말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 갈게요.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 누군데? 사람들이야.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개개인들이야. 개개인들은 다 뭐래요? 사회 속의 한 부분이래. 즉 개개인은 머리칼도 될 수 있고 눈알도 될 수 있고 눈썹도 될 수 있어. 한 부분으로 서로 각기 다른 기능. 그러니까 기능론이지. 눈의 역할을 맡은 개인은 보는 역할을 하고 다리의 역할을 맡은 개인은 걷는 역할에 충실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각기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그 사회는 뭐해? 안정과 질서. 또 나오지. 또 질서, 유지. 유지라는 단어 너무 좋아해요. 유지. 안정과 질서가 유지된다. 자, 각자 맡은 자기의 기능.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눈이 나는 보는 거 그만두고 가장 핵심적인 브레인, 뇌의 기능을 할래. 그럼 문제 생기지. 즉 노비가 어느 순간에 나는 노비 안 하고 양반들과 똑같이 인간답게 살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대사회로 바꾸면 나 청소부야. 청소부 역할 열심히 해야지. 갑자기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노동자는 열심히 일해야지. 자기가 기업을 경영하겠다고 경영자의 위치로 올라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기능론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더 중요한 기능과 덜 중요한 기능이 있다. 나한테 신체 일부를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심장과 눈알 중에서 눈알 선택하잖아요. 마찬가지야. 사회에서도 더 중요한 기능을 맡은 사람과 덜 중요한 기능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기능을 맡은 사람한테 더 많은 보상을 줘야지.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야. 찰스한 사람이 왜 잘 살아? 더 중요한 기능을 맡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못 살지? 덜 중요한 기능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기능론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게 더 중요한 기능이고 이게 덜 중요한 기능이라는 걸 누가 정했어요? 아, 여기서 가장 핵심이 나옵니다. 이제 졸고 있으면 안 돼. 여기서 니네 눈이 번쩍번쩍 띄어야 돼. 왜? 니네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론이야. 니네가 지금은 똑같이 여기 앉아있지만 사회에 나가서 각자의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 여러분의 시간당 페이는 다 달라요. 똑같이 한 시간을 일했지만 여러분의 시간당 페이가 왜 달라져? 누구는 왜 더 많이 받고 난 왜 덜 받지? 여기서 말하잖아. 그런 기능을 누가 정했대? 사회 전체가 합의한 거랍니다. 선생님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야. 사회 전체가. 와우, 대단한 표현이 나왔어. 사회 전체가 합의한 거야. 그러면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돼, 안 돼? 있으면 안 되지. 사회 전체가 합의한 건데.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저는 시간당 페이가 9,850원이에요. 아 그래? 선생님 저는 시간당 페이가 98,000원이에요. 저는 시간당 페이가 98만원이에요. 저는 시간당 페이가 980만원이에요. 저는 시간당 페이가 9,800만원이에요. 그래? 누가 합의했니? 사회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변화를 추가하지 않아요. 합의한 건데 누가? 사회 전체가. 별 10개짜리다. 당일 시험에 나오는 것만 난 별표한다. 여기 나왔잖아. 그 사회를 끌어가는 게 규범이고요.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게 제도인데 이런 규범과 제도는 누가 정했어? 사회 전체가 합의한 거야. 그것도 합의한 거야. 강제로 정하라고 누가 얘기한 거 아니야. 사회 전체가 합의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때? 합의를 다 믿고 각기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거야. 불만 없이. 너 연봉 많이 받고 싶어? 그러면 시험 봐. 그 얘기야. 시험 봐? 시험 보려면 합격하고 싶니? 공부해. 그 얘기예요. 5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페이 차이가 왜 나겠니? 시험이 다르거든. 그 얘기야. 5급 공무원이 더 중요해. 그건 니네가 합의했잖아. 불만 없잖아. 너 공부 안 했잖아. 그래서 너는 9급 공무원 됐잖아. 너 공부 열심히 했구나. 너 5급 됐네. 그 얘기야. 내 얘기 아니야. 기능론적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 기능적 관점은 제도나 규범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회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야? 화살표 연결시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뭘 지켜야 됩니까? 사회 제도 지키고 규범 지켜야 돼요. 사회 전체가 사람들은 각각 뭘 갖고 있다고 말합니까?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의 있어요. 사회 질서를 워낙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 안정이 유지되고요. 사회가 싸울 일이 없어요. 왜? 통합했잖아. 아니 다 사회 전체가 합의한 거잖아. 왜 싸워? 9,800원을 받든 98,000원을 받든 980만원을 받든 누구 다 뭐 한 건데 합의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뭐 됩니까? 갈등하지 않아요. 통합하죠. 오케이? 내 몸에 있는 부분들이 통합됐기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한 거야. 서로 안 싸우잖아. 눈과 귀가 서로 싸우지 않잖아. 닥치고 있잖아 여전히. 나의 뇌의 의지의 명령에 따라 눈은 보고 귀는 듣죠. 오케이? 하지만 한계점이 있죠. 사회 안정과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사회엔 분명히 갈등이 있어 없어? 있죠. 있는데 기능론에 의하면 이 사회 갈등을 뭐합니까? 놓쳐요. 간과한다, 놓친다. 왜? 얘는 너무 유지랑 통합만을 강조하다 보니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설명할 수 없어요. 뭐를 가지고? 기능론을 가지고는 사회 갈등을 설명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갈등이 무수히 많지. 무수히 많잖아,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나는 이것만 받아도 돼 하고 살지는 않잖아. 그걸 설명할 수 없다고. 뭘 가지고는? 기능론을 가지고. 얘들아, 선생님이랑 여러분이 배우는 건 이론이지 이 이론이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론은 원래 극단적이야. 현실은 기능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갈등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SS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달려봅시다. 갈등론까지는 가야지. 자, 내가 정말 상반된 관점을 갖고 있는 두 번째 거시적 관점인 갈등론. 이름에서 나오죠. 얘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사회 구조를. 갈등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자, 갈등론은 전제 조건을 뭐로 봤냐면, 자, 아까 말했잖아. 기능론자들은 사회를 뭘로 봤어? 사회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다. 이렇게 봤지? 이렇게 보고 이론을 출발시켰잖아요. 갈등론자들은 사회는 뭐래요? 사회 자체가 뭐 하는 데야? 구성원들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장소라고 봐요. 갈등과 대립의 장소. 그럼 이유가 나오지. 왜 사회 구성원들은 항상 대립하고 갈등해요? 이걸 서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 나눠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회적 희소가치란 말 자체의 뜻을 아직도 이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나눠 가지면 희소가치가 아니야. 사회적 희소가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부지. 선생님, 돈을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나눠 가지면 부가 아니야.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부야.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이 10조씩 갖고 있다. 부자 없어 그러면 다 똑같은 거지. 그럼 부라고 부르지 않아, 얘들아. 알겠니? 나 혼자 100원을 갖고 있는데 내 친구들이 10원도 없어야 그 100원이 뭐가 되는 거야? 부가 되는 거야. 알겠니? 다음, 권력. 얘들아, 다 똑같이 갖고 있으면 그건 권력이 아니야. 나 혼자 갖고 있어야 그게 뭔데? 그래야지 권력이야. 조선시대 때 백성이 2만 명이었다. 2만 명 모두 왕이면 그게 어떻게 왕입니까? 왕이 아닌 거지. 나 혼자 왕이어야지. 그게 권력인 거죠. 명예? 모든 사람이 똑같다? 그건 명예가 아니야. 나 혼자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부명예 권력이라는 사회적 희소가치는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 다 가지면 사회적 희소가치 아니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걸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랑 명예랑 권력을 둘러싼 이런 희소가치를 둘러싼 뭐하는 곳이다. 사회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장소다. 아예 전제 조건이 뭐라고 말했어? 사회를 대립의 장소라고 봤어요. 갈등론자들은. 알겠어요? 그러니 완전 다르지. 누구랑? 기능론자들과 완전 다를 수밖에. 전제 조건이 다른데요. 그럼 봅시다. 그러면 갈등론자들은 이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대립의 장소라고 사회를 봤는데 이제 말합니다. 이들은 사회에는 오케이. 자, 이들이 말해. 주치세요. 뭐라고 말해? 사회는 누구랑 누가 있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답니다. 다스리는 계급과 다스림을 받는 계급. 지금 현대사회도 그래. 그럼요. 현대사회는 누가 다스립니까? 돈 있는 자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 가진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스림을 받는 거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존재하고 그 다음 완전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회 질서와 안정. 아까 기능론자들은 사회 질서와 안정은 스스로 유지된다 그랬지. 생명체의 본질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아니래. 뭐래요? 질서와 안정이 유지되는 건 그게 이것 때문이야. 지배계급이 뭘 하기 때문이야? 피지배계급에게 강요하고 억압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제 사회를 떠올려 보세요. 조선사회가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건 노비들의 무수한 노동 때문입니다. 걔네가 일하고 걔네가 빨래 빨고 걔네가 밥하고 걔네가 집 청소하고 그죠? 근데 그걸 걔네가 왜 하는데? 좋아서 해? 아니지. 양반들이 그렇게 하라고 강요했고 억압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신분질서 사회가 유지됐다는 얘기. 여러분 자꾸 까먹는데요. 여러분과 나는 신분제 사회에 안 살지만 인류 역사에서 신분제 사회가 훨씬 더 길었어요.
신분제가 사라진 건 프랑스 대혁명 이후라고, 우리 시민혁명 이후니까 300년, 4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다 뭐였습니까? 신분제 사회였죠. 어쩌면 그렇게 오래 갔지? 뭐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지배계급이 뭐 했는데? 집단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넌 노비로 태어났잖아. 노비는 원래 천하는 거야. 노비는 원래 청소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쟤는 왜 왕인데요? 쟤는 신성해. 원래 왕은 저렇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다스리는 거야. 이렇게. 뭐 했대요? 강요와 억압에 의해서 뭐가 사회 질서와 안정이 유지된다고 보는 게 갈등론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끝나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줄을 의문을 가지시면 안 돼. 왜? 지배계급이 강요와 억압을 해. 그러면 사이가 좋겠니? 근데 선생님, 착한 자본가도 있잖아.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론은. 일단 구조 자체가 억압과 착취의 관계야. 근데 어떻게 사이가 좋아? 좋으면 이상한 거지. 그럼 바본 거죠. 착취당하면서 웃고 있으면 변태입니다. 나를 더 착취해줘,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익은, 형광펜 주세요. 여러분 어려워합니다, 이 말을. 이익은 양립할 수 없어요. 양립, 함께 존재할 수 없다고. 즉 지배계급에게도 이익이고 피지배계급에게도 이익이고 이런 건 없다는 얘기야. 쟤한테도 이익이고 나한테도 이익인 건 없어요. 내 얘기가 아니야. 갈등론자들의 주장이야. 즉 지배계급에게 이익이면 피지배계급에는 언제나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을 안 해. 그럼 내가 누가 일해야 돼? 피지배계급이 일해야 한다는 얘기야. 신분제 사회를 떠올리세요. 지배계급은 청소 안 하고 빨래 안 해요. 누가 해요? 그건 다 피지배계급이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쟤한테도 이익이고 나한테도 이익이라고 말하면 기능론입니다. 왜? 너는 청소하게끔 그런 기능을 맡은 거고 양반들은 다스리게끔 그런 기능을 맡은 거야. 이건 기능론이야? 근데 갈등론은 뭐야? 야, 청소하는 게 양반한테는 이익이지만 노비인 나한테는 이익이 아니야. 왜? 우리 이익은 양립할 수 없어. 이게 갈등론이야. 양립.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서로의 이익, 이 단어 꼭 알아둬.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은 뭐니? 필연적이야. 선택이 아니야. 갈등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갈등을 안 하는 게 문제지. 알겠어요? 니네가 손해만 보면서 갈등을 안 한다는 건 그건 뇌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갈등은 필연적이며 그런 다음에 이 갈등론자들한테 갈등은 나쁜 게 아닙니다. 갈등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뭐다? 원동력이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오랜 신분제 사회에서 피지배계급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착취당했기 때문에 시민혁명을 통해 뭐 했어? 신분제를 없앴잖아요. 그게 바로 뭔데? 즉 갈등은 변동의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얘네랑 또 정반대되는 말합니다. 아까 기능론자들은 뭘 했어요? 규범과 사회제도가 사회 전체가 합의해서 만든 거랬지. 얘는 아니야. 사회 규범과 제도는 누가 만든 거야? 지배계급이 만든 거야. 지배계급들끼리만에 쓰세요. 전체의 합의가 아니라 지배계급만의 합의입니다. 지배계급들끼리 뭐 한 겁니까? 합의한 겁니다. 너무 잘 나와요. 시험에 두 개 비교해서. 기능론은 사회 전체가 합의한 거, 갈등론은 지배계급들끼리 합의한 거야. 지네끼리 합의한 거. 왜? 왜 지네들끼리? 지네들의 권력입니다. 기득권은. 기존의 권력,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와우!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게 계급 재생산이에요. 내 때에서 끝나지 않겠다, 야. 내 아들, 내 손자, 얘네들은 손에 물 한 방울 닿지 않게 일 안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그래서 만든 게 뭐야? 신분제라는 규범이야. 그래서 만든 게 뭐야? 왕의 피는 신성하다. 양반의 피는 신성하다. 하지만 노비의 피는 천하다고 만든 겁니다. 여성은 무조건 닥치고 있어야 한다. 만든 거예요. 누가? 남성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나의 자손들은 양반으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게 계급 재생산입니다. 자기들의 권력을 보호하고 자기들의 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뭐다? 아우 별별 수단이다. 수단 따위다. 사회규범과 사회제도는 기득권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일종의 뭐다?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니 뭐 해야 되는데? 없애야죠. 여성도 남성과 똑같다고 말해야죠.
이게 갈등론자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어때요? 기능론이랑 완전 다르지. 얘네는 봐봐. 기능론은 갈등을, 사회 갈등을 병으로 봐요. 병. 정상 상태가 아닌 병에 걸린 상태로 봅니다. 얘네들은 갈등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갈등론은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이해하는 데는 좋지만 한계 있어요. 왜? 사회는 갈등만 하는 게 아니야. 어떨 때는 합동하고 협동하고 조화를 이루어요. 근데 이걸 설명할 때는 어렵죠. 갈등론 갖고는 설명 못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은요. 여러분이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유기체설 설명 나와 있고요. 사회적 사회적 설명 나와 있고요. 읽어본 다음에 문제 푸세요. 지금 잠깐만 선생님 숙제 내줄게요. 기본 문제로 가서 여러분이 꼭 공부한 다음에 꼼꼼하게 문제 푸세요.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처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다 하시고요. 1, 2, 3, 4 하시고 넘겨서 6번 자, 5문제만 풀어오세요. 아, 아니죠. 실전 문제 1번 다음에 실전 문제 1번까지만 하셔야겠네요. 아, 5번 실전 문제는 1번, 5번 본인이 직접 꼼꼼하게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숙제 해오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미션 간접까지 설명하고 나면 나머지 문제 모두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여기 푸셨습니까? 자기가 해보세요. 읽어보시고 복습하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강이. 고생했어요.